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 잔이윤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12월 14일 업로드되는 방송분까지 여러분들이 주도의 재발견이나 저희 패널들에게 뭔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2021년 마지막 녹음을 하는 날 저희가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주제로 좀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소개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네네. 각자 하시죠. 자, 오늘 주도의 재발견 함께 하실 3명의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티니님. 네네, 반갑습니다. 삼틴입니다. 전 이동. 담백하네요. 우리 둘기님.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1일 사회를 맡은 잔인입니다. 결혼식 사회. 오늘은 카발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네. 약간 잡담을 좀 하자면 제가 요즘 약간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 카발란? 아니요, 주도의 재발견. 아하. 네. 약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위스키를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찾으시니까 막 이것저것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약간 그게 팟캐스트 같은 거 혹시 들으세요? 그러면서 팟캐스트 들으시면은 그 위스키 이거 주도의 재발견인가 그거 좋은데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너무 어색하다. 너무 티난다. 그럼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핸드폰 좀 주시면은 제가 깔아드릴게요. 그거 제가 예전에 QR 코드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거 딱 핸드폰을 찍으면 바로 팟캐스트 채널로 넘어갑니다.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발란을 이제 다뤄볼 거고요. 카발란은 이제 대만 위스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대만도 위스키를 만들어. 이게 약간 좀 처음 이제 약간 떠오르는 반응들, 약간 손님분들이나 무슨 저거는 뭐예요? 하면 이제 대만 위스키예요라고 하면은 뭐 대만도 위스키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스키인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2005년에 그렇죠. 대만이 위스키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그 설비를 이제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민소를 짓고 준비를 했죠. 불과 한 15년, 16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위스키의 어떤 시장의 판도에 있어서 뭔가 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좀 한번 깨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뭐 천혜의 환경과 뭐 이런 위스키의 주요 생산국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의 국가잖아요. 이런 아시아 쪽에서도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기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를 좀 장점으로 많이 승화를 시킨 그렇죠. 그런 위스키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잘 몰라 그렇지 유럽의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이 다 조그맣게는 몰트를 만들긴 해요. 잘 국내에 안 들어오고 소개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동양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일본을 제외하면은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본은 만들고 있었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 왠지 우리가 느낄 때는 일본은 한때는 이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대만은 이제 그래도 좀 우리가 만만히 보는 국가였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대만 위스키 하면 더 불신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만이라는 나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뭐 그런 싱글 몰트 위스키를 소비하는 나라로는 뭐 거의 최고 그죠. 로 알고 있고 예전에 우리 그 지난 시간이었나요? 일본 위스키 얘기할 때 대만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대만 시장 자체가 싱글 몰트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좀 소비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유일하게 싱글 몰트 위스키가 전체 블렌 그 뭐죠? 전체 위스키 소비 중에 50%를 넘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글 몰트 시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대만 같은 나라는 진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죠. 시장 자체가 준비돼 그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아시아 우리가 이제 같은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있으면서도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 일본이 먼저 경제 성장을 한 이후에 가장 빠르게 또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또 대만이 그 중에 하나였고 뭐 그렇죠. 동아시아의 뭐 별, 뭐 용 이런 저희들은 뭐 네 마리의 용 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싱글몰트라고 하는 게 저렴한 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소득 자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막 위스키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 뭐 얼마더라? 만 달러? 면은 와인을 마시고 뭐 2만 달러면은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신다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좀 나라 자체가 경쟁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약간 그런 위스키에 대한 문화도 그만큼 뭔가 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워낙 근데 국민들이 고도수에 대해서 되게 친근해요. 아. 이미 고량주가 유명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편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을 들고 가면 이제 뭐 따로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 네네.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대만은 그냥 업장에 내 술을 들고 가도 되고 내가 거기서 먹다가 이 업장에서 만약에 고량주를 안 팔아요. 위스키를 안 팔아요. 건너편에 뭐 슈퍼마켓이나 샵에 가서 그걸 사다가 먹어도 뭐라 안 해요. 약간 좀 술에 관대하구나. 대해서 네네네 이렇게 고도수도 많이 먹고 그리고 약간 가보면 좀 비슷해요. 한국 사람하고 좀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횟집에서 옆에서 뭐 소주 슈퍼에서 사와 이렇게 하는 거랑 그걸 뭐라 안 하는 느낌이죠. 만약에 횟집에 이제 일품 진로가 없는데 주 앞에 편의점에서 팔면은 그 편의점에서 사와서 먹어도 잔도 갖다 주고 다 그래요. 좋다. 근데 또 이게 그 대만의 위스키 카발란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또 어떤 요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 킹카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쵸.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기업의 그 총수인 리텐차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이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정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대만이 약간 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라에서 이런 산업 자체를 조금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점했죠. 독점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2002년도에 그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약간 민간들한테 이제 주류 산업 자체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리텐차이 회장이 약간 본격적으로 이쪽 산업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약간 음료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커피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미스터 브라운 커피. 뭐 하여튼 그런 식음료 쪽에 관련된 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자금력을 엄청나게
축적을 해놨고 칼을 갈고 있다가 딱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킹카 그룹이 위스키 산업에 뛰어든 거죠. 약간 뭐 한국어로 따지면 약간 레츠비 캔커피 회사에서 그 커피 회장님이 이제 위스키를 좋아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시작을 요즘 이 미스터 브라운 커피면 거의 뭐 TOP나 이런 거 TOP 그렇죠. 그죠 TOP 같은 거. 레츠비 너무 옛날이고 레츠비는 이제 너무 좀 네, 그래서 일단 이 카발란 증류소가 이란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카발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란현의 좀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고 그리고 일단 이 위스키 카발란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연간 생산량이 900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스카치 탑10 안에 드는 그렇죠. 생산량이고. 그 정도 양이면은 뭐 스코틀랜드 증류소 중에서도 거의 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수출을 한 60%에서 70% 사이로. 그러니까 그럼 거의 내수시장. 얼마를 먹는 거야 그 그쵸. 카발란에서. 그렇죠. 그래서 2002년 1월에 증류소 관리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에서 그런 이제 주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독점을 규제를 했고 그러면서 킹카 그룹이 본격적으로 증류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증류소 공사를 시작한 거는 2005년이고요. 단 9개월 만에 증류소로 완공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난 자본을 들였으니까 이제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탁탁탁탁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200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주류 산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팀을 막 꾸려가지고 해외로 엄청 많이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런 약간 담당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을 해외로 파견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약간 영국, 뭐 미국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위스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막 머리를 싸매고 이제 엄청 고민해서 했겠죠. 그렇죠. 뭐 짐 수완 박사와 그 R&D 팀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순식간에 팍팍팍 증류소를 건설을 한 거죠. 초대 마스터 블렌더가 이완장이라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원래는 중국 쪽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대만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이 뭐 이제 이 킹카 그룹에 약간 입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스트랑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되게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아까 말씀한 짐 수완이라고 하는 네. 사람 밑으로 이제 좀 보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뭐라 그러지 이런 뭐라 그래 준비를 착착착착 한 거죠. 책임하에 이완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완벽한 프로젝트로 딱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증류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공간들이 다 분리가 좀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막 그때 우리 그거 뭐야 믹터스 이야기할 때 막 내부 막 온도 조절하고 네네네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이 다 잘 갖춰져 그렇죠. 있는 증류소고요. 그리고 뭐 비지터 센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 증류소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대만 갔을 때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란현이라고 하는 그 카발란 증류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타이페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투어 일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따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자료 좀 찾아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적인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이잖아요. 2005년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뭐 생산 과정에 맞게끔 최대의 동선으로 최적의 동선으로 딱 건물들도 딱 만들어놨고 뭐 비지터 센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잘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물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첫 뉴맥 스피릿을 생산한 게 2006년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첫 번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카발란 증류소가 이제 좀 어떤지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이란현이라고 하는 곳 옆에 이제 쇠산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기를 이제 수원지를 삼아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 자체도 좀 약간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만의 그 기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열대 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온 다습한 기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연에 1%에서 2% 정도가 이제 그 엔젤시어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얘네는 거의 10%가 넘어가는 그런 그 정도에 육박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년 짧게만 몇 년 숙성을 안 해도 그러니까 너무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 결과물이 좀 별로면은. 처음에 그래서 그 대만이 그런 위스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위스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그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연평균 기온이 뭐 한 27도 가까이 되고 습도가 거의 90%에 가깝게 엄청 높은 데인데, 그러면 엔젤스 쉐어가 진짜 뭐 10%, 15%, 뭐 20% 가까이 된다라고 치면 고숙성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솔직히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거의 스코틀랜드의 그 스페이사이드 지역이랑 15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 한 10년 숙성한 거면은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 2년 숙성한 거랑 증발량이 비슷한 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를 좀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김치 같은 것도 약간 그 김치 냉장고에 적당한 온도에서 이렇게 숙성을 길게 이렇게 두는 거랑 약간 더운 날 상온에 김치 밖에 부엌에 깜빡하고 안 넣어놨을 때 금방 익잖아요. 그런 느낌의 그렇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그 오크통을 이제 보관하는 것도 그 제일 위에, 이것도 우리가 뭐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카발란 웨어하우스 맨 위층이 거의 42도 정도 된대요, 도수가, 온도가.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층은 한 27도, 거의 한 15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맨 위랑. 그래서 이제 좀 큰 오크통, 사이즈가 좀 큰 오크통을 위쪽에 배치를 하고, 그렇죠.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밑에 쪽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 숙성이 좀 길게 하는 애들, 그 오크통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큰 사이즈의 통들을 위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숙성이 되게끔 하는 거고. 이게 1층에 27도만 해도 솔직히 더운 그쵸. 날씨잖아요. 이미. 그렇죠. 거의 근데 이제 위층으로 하면 이제 42도면 뭐 사막 같은 데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42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지붕에서 햇빛을 직사광선 이렇게 받으면 더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카발란 증류소에는 별도의 그 온도 조절 장치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그 미터스 할 때는 별도의 온도 조절 그죠, 장치가 오히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뜻하게 해버리잖아요. 여기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숙성하게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증발량이 얼마나 생길지,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뭐 돈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이 웨어하우스에 있는 오크통들이 세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이 대만도 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아마 지진이 더 많은 국가일 거예요. 잦은 지진.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크통을 눕혀놓으면 이게 약간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오크통을 좀 세워서 보관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사진을 좀 찾아보면 또 어떤 데는 또 눕혀놓은 데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워서 숙성하는 것도 있다.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카발란 하면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그 증류기가 한 쌍 있었어요. 거기 어디죠? 그 좀 유명한 증류기 회사, 독일에. 나 알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치치부 증류소도 거기 음. 증류소 쓰고 있고요. 김창수 위스키도 아마 네네네네. 그걸 쓰고 있는데. 되게 소규모 증류소들은 거기 거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쌍 증류기 한 쌍을 썼고 그 전에는 그 다단식 증류기를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퀄리티가 좀 별로여서 그거는 아마 지금 증류에는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5쌍까지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처음에 나온 이제 제품이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번즈 나이트 그 행사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버트 로버트 번즈 번즈. 기리는 네네네. 좀 위스키 행사에서 그 위스키 전문가들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한 거. 그래서 5개 위스키를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는데 3개가 스카치였고 뭐 하나가 뭐 어디였고 하나가 이제 대만 위스키였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1등을 해서 그게 좀 화제가 됐대요. 그러면서 좀 이목이 집중됐고 그리고 약간 그 그거 있잖아 월드 위스키 베스트 네네네. 월드 스피릿 뭐 네네네 하는. 그 짐머레이 씨와 양대 산맥인 그 위스키 잡지에서 또 1등을 하면서 약간 사람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본격적으로 카발란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렇죠. 뭐 월드 위스키 어워즈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뭐 전 세계에서 하는 그런 컴페티션이 되게 많은데 이 시기 한 2015년 요때쯤에 그냥 뭐 최고의 위스키, 최고의 싱글 몰트 위스키로 선정이 되면서 뭐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일본 위스키가 처음에 이제 그 상을 탔을 때도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예, 스카치랑 이제 버번 이 미국 쪽 위스키 외에는 약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일본 위스키가 2000년대 초반, 초중반 네 이런 상을 다 휩쓸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2000이 아니지 1923년 야마자키 증류소 처음 생기면서 네.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려서 이런 성과를 그러니까 이뤄냈다면 네. 카발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년 만에 이런 걸 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카발란이 그리고 아까 생각났어. 포사이스사. 포사이스. 네, 그 증류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카발란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위스키들이 막 주목받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막 클래식이라던가 디스틸러 셀렉트나 뭐 이런 위스키가 막 엄청 호평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솔리스트 시리즈 카발란이 알려지게 된 주역의 솔리스트 시리즈. 중에서도 아마 비노바리크가 아마 맞아요. 제일 이슈가 됐을 거예요. 카발란 증류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잠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 자체가 좀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되게 잘 조성돼 있대요. 건물과 건물 사이도 꽤 이렇게 좀 거리도 좀 두고 중간 중간에 뭐 약간 조경이라든지 뭐 작품 같은 것도 많이 잘 돼 있고 이 뭐 증류소 자체도 되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위스키 산업 자체가 이게 뭔가 성과를 내려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여기 카발라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킹카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뭐 생수 산업이라든지 음료 식음료 쪽에 산업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놨고 그 카발란 증류소에 가면 그 생수를 하는 그 아예 시설이 있대요. 거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쇠산산맥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스노우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쪽 계곡 쪽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워낙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그 물들을 이용해서 이제 생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뭐 내부에는 이제 캐스크 같은 것도 직접 이제 약간 촬링하는 그런 시설들도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노바리크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STR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또 요즘 많이 하는 작업 있잖아요. 네네. 뭐 쉐이빙해서 토스팅하고 리차링하는 그런 방식을 직접적으로 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TR 그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 그 비노바리크 제품인데 그 제품이 아마 그 2015년도에 월드 베스트. 월드 베스트로 이제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캐스크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숙성 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솔리스트 제품에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솔리스트 제품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피티드 몰트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피트도 그 피트 사용한 제품 이렇게 제품군 찾아보니까 피트 사용한 제품이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그냥 피트 위스키를 담았던 캐스크, 피티드 캐스크. 피티드 캐스크,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원액을 넣어가지고 숙성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피트나 스모키한 풍미가 거의 안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그런 그 피트 처리한 몰트를 사용해가지고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좀 피티한 위스키도 만든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피트를 뭐 대만 내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러진 않겠죠. 수입해 오겠죠. 아무래도. 피트 처리한 몰트를 수입을 해오는. 그리고 뭐 캐스크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솔리스트 제품 보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캐스크 색깔별로. 제품들이 네. 예, 많잖아요. 네네. 뭐 쉐리도 그렇죠. 피노 쉐리도 쓰고 올로로서 뭐 올로로소도 쓰고 아만틸라도 네, 아만틸라도 뭐 포트, 브랜디. 브랜디, 네, 비노바리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품 많이 쓰는 것 같고 효모도 2가지 정도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약간 좀 프루티한 풍미를 좀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가지 효모를 쓰는 거고 하나는 이제 효율, 알코올을 좀 많이 좀 높게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효모도 좀 다양하게 쓴다라고 하고요. 확실히 좀 뭔가 전략적이네. 그렇죠. 최상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 증류 아까 뭐 증류할 때도 그 증류기 자체도 좀 뭐라 그러지 처음에는 좀 작은 사이즈의 뭐 증류기 한 쌍을 사용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10개, 5쌍까지 예, 늘렸다고 하고 또 그 뭐 증류소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원액이 증류돼가지고 딱 나오면은 이제 스피릿 세이프라고 해서 그 어떤 기계로 이렇게 탁탁탁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냉각기 같은 걸 하나 달아놨대요.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그 시설 안에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렇게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 냉각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재밌네. 아까 한국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야 솔직히 사계절이니까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는 증류를 잠깐 멈추니까 뭐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뭐 연평균 기온 자체가 뭐 한 27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신경 많이 써야죠. 커팅을 제일 신경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카발란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 물론 뭐 위스키를 만들 때 쓰이는 뭐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보리, 뭐 물, 효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는 이제 물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건 이 공정상에서의 어떤 중요한 걸 보면은 커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기네들은 증류가 아니라 숙성이 굉장히 좀 빠른 기간에 되고 증발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무와의 오크통과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액만 딱 커팅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류소들보다는 되게 좀 짧은 구간을 커팅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건 짧은 구간에서 그렇게 하는데 생산량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을 타이트하게 돌리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증류기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돈이 그만큼 많이 드는 건데 뭐 엄청나게 잘 투자를 하는 팔리니까. 거죠. 비싸게 팔잖아. 예. 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단식 증류기로 막 진도 만든다고 하는데 뭐 진은 뭐 그냥 그럴 거. 그게 뭐 처음에 이게 그 증류기 처음에 한 쌍으로 이제 막 만들다가 이게 효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막 뭐 제가 알기로는 연속식 증류기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그냥 단식 증류기로 계속 늘렸는데 그것도 뭐 쉐입을 한 가지 타입으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속식 증류기 같은 경우도 완전 연속식은 아니고 약간 그 다단계 증류기라고 해야 되나? 아래쪽에는 약간 단식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네네. 그런 식으로 된 증류기를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위스키를 만드는 데는 쓰진 않고 진을 생산하더라고요. 카발란 진이라고 해서 그거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숙성을 4년에서 7년 정도로 한다고 하고 웬만하면은 6년 이상 숙성은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뭐 맛있을 거고 뭐 좋을 것 같고 이렇지만 어쨌든 뭔가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확실히 기후도 그렇고 어떤 만들어진 스피릿에 따라서 혹은 오크 타입에 따라서 딱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마스터 블렌더들이 맨날 이렇게 술 마셔보고 하는 그런 그렇죠. 않을까? 그게 뭐 메커니즘적으로 본다면 이게 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뭔가를 한번 담았던 통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와인 통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우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장기 숙성에 좀 용이해. 음. 근데 얘네들 같은 게 기후가 막 뭐 엄청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단기 숙성을 밖에 못하다 그쵸. 보니까 그런 또 거기에 맞는 그걸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수성이 빨리 되는데 뭐 그렇게 막 세오크통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탁 단기간에 탁 뽑아내는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좀 재사용한 그러니까 사용을 좀 많이 한 그런 캐스크들을 리처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스코틀랜드의 방식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정관념 좀 깬 거죠. 그쵸. 얘네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통입 도수는 한 60도 정도 되고 뭐 재밌는 거는 통입 전에 스피릿을 이제 희석시킬 때 사용하는 정제수가 아니고 물은 자연수를 사용을 하고 근데 미네랄 성분이 좀 많이 네. 섞여 있네. 이게 킹카그룹 음료 만들 때 쓰는 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틀링 할 때 쓰는 이제 도수 맞출 때 쓰는 건 정제를 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증류소 투어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 갑자기 그러니까 입장료가 무료인데 20인 이상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위스키 한 종 하나를 좀 시음해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고. 이게 저도 막 자료 찾다 보니까 예전에 김창수 님이 네. 여기 카발란 증류소 간 그 맞아요. 블로그 포스팅을 본 게 됐는데 이게 단체로 가야지 투어를 시켜주고 이렇게 개인이 가면은 투어를 잘 안 시켜준대요. 그쵸.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럼 2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야 돼요?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남한테 하는 날 투어 하는 날에 맞춰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게 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김찬수님은 랜덤으로 찾아갔나 봐. 그래가지고 막 안 해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 어떻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쫄라가지고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네요. 투어리스트. 안에 막 내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그랬던 게 저도 그 포스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관으로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그쵸. 유리가 딱 있고 동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개방돼 있지 않다. 근데 우리 스코틀랜드 증류소 갔을 땐 대부분 다 좀 그죠. 개방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내부가 너무 더워서 뭐 그런 걸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아무래도 왜냐면 에어컨 엄청 시설. 덥잖아요. 그럴 이제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럼 이제 제품 소개로 한번 가볼까요? 제품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 일단 크게 좀 보면은 그냥 일단 디스틸러리 셀렉트, 뭐 디스틸러리 리저브가 있고, 그다음에 카발란 일반 시리즈, 그냥 카발란 시리즈, 그리고 이제 솔리스트 시리즈. 그래서 뭐 디스틸러리 셀렉트랑 그 클래식 있잖아요. 카발란 클래식이랑 좀 네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약간 다른데 병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도수가 둘 다 40도고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 카발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네. 그 제일 먼저 출시된 거잖아요, 얘가. 네, 그죠? 맞아요. 2008년도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 모양이 이렇게 약간 좀 사각형 모양으로 딱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대만에 가면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죠. 건물이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모양을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병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약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되게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솔리스트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는 솔리스트 시리즈를 먼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은 뭔가 좀 멋이 없어. 뭐 없어 보여 좀. 약간 그쵸. 짜치는 느낌. 짜치는 느낌. 근데 뭐 워낙 솔리스트가 좀 임팩트가 워낙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일반 라인들은 뭐 올로로소 쉐리 뭐 또 뭐가 있죠? 포트 그쵸. 뭐 카발란 그러니까 그 디스틸러리 리저브 그 제품 중에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약간 또 생소한 제품이 있는데 그건 약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글렌드로나으로 치면은 이제 그랜저 시리즈처럼 이렇게 병이 좀 이렇게 짧아가지고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통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생소해가지고 좀 잘 보진 못했고 셀렉트 제품이랑 뭐 클래식 제품을 주로 봤는데 그렇죠. 사실 얘네들은 마셔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별로. 네. 그냥 좀 밍밍하고 뭐 피니시도 별로 없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들이라 크게 뭐 임팩트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카발란 시리즈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오는 제품 중에 뭐 버번, 쉐리 두 가지만 들어오나요? 우리 국내에는 쉐리만 들어오나요? 저는 쉐리는 봤는데 사실 쉐리만 버번은 들어온 못 봤어요. 네네. 저도 쉐리는 봤고 그리고 뭐 한 4가지 제품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쉐리, 올로로소 쉐리 제품만 본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이제 조금 마실만한 도수도 한 46도 정도 되고 색깔도 좀 진하게 좀 나오고 쉐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견과류나 말린 과일 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잘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카발라는 거의 솔리스트만 먹어봐가지고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솔리스트를 좀 더 많이 접해보셨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스트로 바로 가보면 일단 솔리스트라는 이름처럼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말이 뭐 하모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주 뭐 이런 느낌의 솔리스트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싱글 캐스크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시리즈 자체가. 그래서 뭐 캐스크도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상당히 이제 고도수로 당연히 나오게 되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라벨을 잘 보시면은 또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캐스크에 적혀 있는 넘버예요. 캐스크 넘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타입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방식이라서 그걸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나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스틸해서 통임 날짜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바틀린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숙성했는지를
볼 수 계산해 있어요. 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솔리 버번이다 이러면은 B 앞에 써 있고 그렇죠. 뭐 숫자가 쫙쫙쫙쫙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가 이제 캐스크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W라고 하면은 와인 와인 캐스크, 캐스크. B라고 하면은 뭐 버번, 포트는 P,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알파벳 숫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개가 아마 연도, 월, 일 이렇게 아마 네네네네.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4년 뭐 10월 20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날 통입한 캐스크의 번호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1번부터 뭐 01, 뭐 02 이런 식으로 해서 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뒷면에 또 뒷면에 보면은 이제 별도의 병입일이 병입일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병입일에서 그 앞에 통입 날짜를 빼보면 연도를 빼보면 이제 대충 숙성 연수가 나오죠. 이게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딱 6년짜리고 어떤 거는 뭐 한 6년 8, 9개월 이렇게 한 그렇죠.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았습니다. 앞에 이제 또 같은 솔리스트여도 만약에 쉐리여도 보면 또 병입 개수가 있잖아요. 총 몇 개 중에 몇 병이다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죠. 네네 같은 솔리스트 쉐리가 아닌 거죠 다. 뭐 쉐리라고 해도 쉐리가 보통은 한 500리터 정도 사이즈에서 숙성을 하니까 네. 그나마 쉐리는 뭐 한 이게 정확하게 저도 보진 못했는데 한 3,400병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비노바리크 같은 경우는 한 200병도 채 안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보통 그쵸. 이제 거기 그 증류소에서 사용하는 캐스크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이즈 자체가 한 세네 가지 정도 쓰는데 뭐 보통 이제 쉐리 캐스크 하면은 한 500리터 정도 사이즈를 쓰고 뭐 버번 캐스크 하면은 보통 배럴을 쓰니까 뭐 한 200리터 정도 남짓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한 230에서 한 50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정도를 쓰니까 병수는 뭐 이게 면세점 기준으로 요즘 면세점에서 많이 사니까 1리터. 면세점 기준은 1리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뭐 1.5배니까 그렇죠. 250리터 숙성했는데 뭐 한 6년 정도 숙성했다 그럼 증발량 대충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반 타작 정도 하면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이제 저도 국내산 영동 오크통을 5리터짜리 사다가 이제 숙성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증발량 엄청나죠. 증발량은 뭐 대만 저리 가라. 보일러 뭐 들어오는 연 10몇 프로잖아요. 저는 월 7%. 13, 4개월이면은 100% 증발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약간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그걸 짧게 하잖아요. 네네 한 이번 전에 뺀 거는 이제 몰트 위스키를 넣어서 이제 블렌디드 몰트를 만들어봤는데 한 20종류의 몰트를 섞어서 한 달부터 석 달 사이에 이제 꾸준히 빼서 먹어봤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이 오크통을 좀 많이 좀 태워달라고 했어요. 안에 헤비피트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지 좀 너무 진하니까 좀 뭐 지푸라기 태운 맛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와서 텁텁한 느낌도 좀 나와서 이제 빨리빨리 뽑아냈는데 지금 이제 진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에 넣은 애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몰트들을 추가로 숙성을 한 거다 보니까 좀 맛있었어요. 뭐 맛있게 잘 나왔죠. 얘네들 그 카발랑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처음은 뭐 화이트겠죠. 맥스 프리슨 화이트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좀 해마다 이렇게 색깔 변화를 좀 보면 한 3년, 4년 돼도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위스키 기원 1년 숙성인데 색깔 맞아요. 굉장히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1, 2년만 해도 색깔은 색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없다는 물을 거죠. 타지 않으면 진짜 진하구나 느꼈어요. 기원. 네 아무튼 저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이제 좀 어떤 캐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버번 캐스크, 뭐 올로로소 쉐리, 피노 쉐리, 비노 바리크, 브랜디, 포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올로로소 쉐리가 아마 국내에 잘 안 들어오고 있을 거고
포트가 좀 그래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거의 그냥 한국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데 약간 인기 상품이었잖아요. 중문 같은 데서 그렇죠. 특히 비노바리크 같은 거는 떴다 하면은 이제 술 사러 갔다가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솔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게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 피노, 올로로소, 그다음에 포트, 버번, 그다음 비노바리크, 브랜디 요렇게 6가지를 한 그룹으로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아만틸라도 쉐리랑 그러니까 쉐리 시리즈죠. 네. 아만틸라도 쉐리랑 만자니아. 네. 네, 만자니아. 만자니아 쉐리랑 그다음에 PX 쉐리. 요런 애들은 약간 그 또 모스카텔도 있고. 네. 예. 걔네들은 이렇게 목에 약간 뭔가 띠를 하나씩 둘렀는데 얘네들은 또 좀 더 상위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가격도 좀 더 비싸고. 그 목도리 한. 목도리 컬러풀한 목도리를 네. 한. 얘네는 아마 얘네보다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 시리즈가 뭐 거의 스카치 한 18년 정도 그렇죠. 가격이 되죠. 네.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만 원,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그냥 사면 한 20만 원 후반 30만 원대. 면세에서 사면은 뭐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증류소에 가면 리테일 샵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품을 팔아요. 네네. 시음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들을 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이 제일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면세점이 쌀 수 면세점이니까. 있는데 그 우리 그때 대만 네. 갔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리테일샵 그냥 시중에 리테일샵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증류소보다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류소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구경만 잘 하시고 근처에 난 까르푸 갔고 막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나았습니다. 면세점 가서 사시고. 근데 이 목도리 시리즈도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얘네들은 이제 쉐리에 좀 특화된. 좀 얘네는 뭐 한 21년 정도 급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모든 신생 증류소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캐스크들을 사용해서 좀 원액들을 숙성을 하고 좀 실험적인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 기존에 그죠. 이제 탁 자리 잡고 있는 위스키들을 좀 따라가려면 이렇게 좀 다양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네는 뭐 크래프트는 아니죠. 대기업이니까 후발주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두 개의 대표적인 증류소가 있잖아요. 쓰리 소사이티가 있고 김창수 위스키가 있는데 두 개의 사이즈를 보면은 김창수 위스키가 굉장히 좀 소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김창수 위스키가 약간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혹시 뭐 어떤 거 좀 맛있게 드셨어요? 솔리 시리즈에서? 저는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뭐 쉐리가 이제 맨 처음 나왔을 때가 맛이 정말 맛있었던 것 같고 요 마지막에 먹어봤을 때는 좀 요것도 좀 맛이 좀 그러니까 연해졌나? 이것도 이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카발란이라고 하는 술을 처음 마셔본 게 2012년 정도 제가 갓바인다이닝 많이 드셨네요. 오픈했을 때 그 아는 동생 바텐더가 선물로 사왔어요. 솔리스트를요? 솔리스트 이 비노바리크를.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뭐야 하면서 그냥 이제 마셨거든요. 따서 마셨는데 맛있다. 그리고 또 CS를 그때는 저는 잘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라서 CS니까 싱글 캐스크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뭐 숙성연도 표기도 없고 그냥 해서 난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그냥 좀 저렴한 대만 그때는 대만 위스키가 또 생소할 때니까 그래서 마셨는데 맛있다 이렇게 그냥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한참 지금 지나서 이제 돌이켜봐서 마셔보면 좀 맛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쉐리 올로로스 이 쉐리 같은 경우도 올로로스 쉐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는 기억이 처음 마셨던 기억이 그
위스키 꼬냑 카페라고 하는 그 네네네네. 커뮤니티에서 아마 뭐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그였나? 아니면은 그 주류 박람회 뭐 그 기념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기념으로 했었나? 하여튼 카발란이랑 뭐 해가지고 같이 한 10년 정도 숙성한 원액으로 만든 있었어요. 카발라 올로로스 그 솔리스트 쉐리가. 그래서 그거 마셨을 때 진짜 괜찮다. 뭐 10년짜리면은 뭐. 예, 그래서 괜찮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무시했죠. 아이, 뭐 저숙성 좀 무시했었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거랑 좀 비교하면은 그게 또 맛있었던 거. 색깔도 더 진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저는 최근에 카발라 마신 거는 비노바리크였는데 확실히 저는 지금 뭔가 뭐 예를 들면 올로로소 쉐리, 포트, 비노바리크 세 개가 있다면은 그래도 비노바리크가 네, 지금 제일 맛있다. 그리고 그 셋 중에서 조금 더 비싸다. 비노바리크. 비노바리크가 좀 화사한 느낌인가요? 좀 화려한 느낌이 그쵸.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비노바리크는 한 번쯤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골든블루에서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제주도 중문 면세점의 어떤 그 특산품이라고 특산품. 하면은 아벨라와 아브나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카발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 최근에 그래서 뭐 그 모스카텔 이런 게 들어왔었어요. 네네. 중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만에 뭐 또 카발란 말고도 또 증류소가 원래 하나 더 있잖아요. 걔네도 그 오마르. 네, 오마르. 그죠. 거기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국가에서 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네. 공영 위스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마로드 저는 뭐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맛을 보긴 했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오마르도 괜찮았어요. 네네네. CS는. CS는 좋죠. 약간 엔트리 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카발란의 성공 신화를 보니 우리나라도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들고. 그렇죠. 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대만도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 게 있나.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주류 재력가 분들이 이 싱글 몰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경제 대국으로서 싱글 몰트 소비국으로서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투자를 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신세계에서 하지 않을까요? 신세계죠. 정용진 회장님이 좀 관심 많이 가지시기. 위스키 엄청 애호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혹 투자하시면은 또 이제 또 단이윤 형님 또막 샤라웃. 네, 예언했다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지가 되는 거죠 저희 방송이. 성지 순례하고 오고.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정도에서 그러면 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는 어떤 거 알려주세요. 다음 시리즈를 하나 맞아. 만들었잖아요. 네. 시리즈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위스키에 대한 네네네네. 것만 주로 많이 다뤄서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칵테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어떤 테마로 저희가 그 스피릿 네. 또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에 대해서 진요. 좀 개요를 네네네네. 한번 설명을 드리고 뭐 앞으로 뭐 보드카라든지 럼, 데킬라 이런 큰 카테고리들을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개요만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제 싱글 몰트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렇죠.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사실 뭐 카테고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위스키를 저희가 이게 좀 처음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회차를 좀 뭐 블렌디드 위스키 한 번, 그다음에 뭐 아메리칸 위스키 한 번, 싱글 몰트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뭐 웬만한 브랜드를 다루고 나니까 좀 이제는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증류소나 이제 제품들이 많이 고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게 위스키에만 갇혀있지 말고 조금 더 넓혀보자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류 전반에 관해서 좀 많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해박하진 않지만 저희가 뭐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시죠. 네. 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제발견. 수고하셨습니다. 빠밤. 감사합니다. 두둥. 아, 우리 효과음 넣어야 돼. 두둥. 두둥. 조금 쉬고 바로 하면 되겠네요. 빵. 네.